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종환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요. 네, 한 주 만에 뵙네요. 이유신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폭스바겐은 다 아시잖아요. 폭스바겐. 저번에 이제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떠들썩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폭스바겐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첫 번째가 폭스바겐 역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세계 자동차 브랜드 그룹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녀석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스바겐을 먼저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자회사로는 보시면은 스코다, 벤틀리,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 부가티, 세아트, 만트럭버스, 스카니아가 있어요.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들도 많고 혹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회사들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폭스바겐은 자본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김 팀장님이 댓글로 여러분들 길거리 대형 화물 트럭 보시면 스카니아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폭스바겐의 산하 브랜드라서 인천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를 가시면 같은 부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이렇게 보시면 스카니아 저 글자가 딱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스카니아 버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우선 폭스바겐의 역사는 1937년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원래 이름은 폭스웨건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폭스웨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폭스는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웨건은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합성어로 국민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첫 글자 V와 W를 따서 폭스바겐의 로고로 이렇게 파란 색깔 V와 W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폭스바겐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나치 무역 연합인 독일 노동전선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당시에 자동차 산업은 고급 승용차 위주라서 일반 서민들은 탈 수가 없는 차량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독재자 끝판왕 형님, 바로 아돌프 히틀러님께서 국가의 주도하에 국민 자동차 프로젝트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틀러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거셨어요.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을 태우고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당시 독일에서는 국민들에게 990 DM, 이때 당시에 독일 이제 환율이었나봐요. 유로라고 부를게요. 990 유로에 이제 자동차를 제공해 줄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통 일반 서민의 주급이 32유로대요. 그러니까 대략 한 32유로라고 주로 치면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면은 구입이 가능한 차를 구입이 가능한 결코 비싸지 않는 그런 금액대였죠. 아돌프 히틀러님은 후덜덜한 명령에 의해서 선택된 기술자가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공학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님이십니다. 당시에 벤츠에서 170H라는 모델을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최강자였죠, 당시에는. 근데 이분께서 추후에 만드신 회사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포르쉐 회사입니다. 네. 페르디난드 포르쉐 형님이 아드님인 페리 포르쉐 형님의 명언이 바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원하는 차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내가 만들래. 그래서 만든 게 포르쉐라고 탄생비하라고도 하죠. 그렇게 1934년 6월 22일 페르디난트 박사님은 히틀러님의 의뢰를 받아서 국민자동차를 만들기로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합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합의죠. 아니 감히 히틀러님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분이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36년도에 드디어 페르디난트 포르쉐 형님은 KDF라는 차량의 원형을 만들게 됩니다. KDF라는, 이게 왼쪽에는 이제 페르디난트 포르쉐 아버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페리 포르쉐 아드님이세요. 굉장히 핸섬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이제 히틀러, 그리고 손가락에 검정 색깔 정장을 입고 계신 분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KDF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네. KDF라는 모델인데요, 굉장히 눈에 낯이 익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맞습니다. KDF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딱정벌레 자동차, 즉 비틀의 첫 모델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올드 비틀이 출시하기 위해서 페르디난트 포르쉐 형님은 폭스바겐 AG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 볼프스부르크 지역에 폭스바겐 공장이 세워지게 되고요, 초대 책임자로는 박사님의 아드님인 페리 포르쉐 님이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정부에서는 유럽 중산층이 저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ODM, 그러니까 5유로면 5유로 돈이면 당신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무려 33만 6천 명 가량을 가입시키게 되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구매 적금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적금 상품에 돈을 이제 지불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차량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아돌프 히틀러 하면은 전쟁광, 그리고 유태인 학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면서 문득 이 전쟁광이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왜 이런 일을 굳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세계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돼 있었어요.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자동차 개발로 인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히틀러가 이제 노력을 했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아돌프 히틀러가 자동차 개발에 관여한 이유가 193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송수단을 개발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딱 시작하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페르디난트 포르쉐와 페리 포르쉐 그 두 분들께 독일 국적을 강요하고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 개발을 명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페리 포르쉐 님이 이제 사장으로 부임한 그 폭스바겐 회사 있잖아요, 공장. 거기서 KDF, 아까 제가 요거 지금 보시죠, KDF 요 모델이 국민차로 개발되었던 이 차량이 각종 화기를 장착해서 군용차로 개조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축 프로그램 가입하신 분들 있다 했잖아요. 33만 6천 명. 그분들은 단 한 대도, 단 한 명도 차를 받아보지 못하셨습니다. 33만 6천 명분이 단 한 분도, 한 대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는 49세 생일로 단 한 대뿐인 올드 비트를 선물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33만 6천 명이 냈던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33만 6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분이 돈을 내신 건데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만행으로 인해서 포르쉐 두 부자 페르디난트 포르쉐 아버님과 페리 포르쉐
아드님, 이 부자는 전범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합구에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프랑스에 있는 디종이라는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폭스바겐의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폭스바겐의 대표님이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폭스바겐과 산하 브랜드는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분야를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2027년에는 내연기관 플랫폼 개발을 중단을 아예 하신다고 하고 2034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탑재한 신차 프로젝트를 전면 중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연기관 하는데 내연기관이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휘발유랑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는 뭐 그런 엔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40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배터리 전기차나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만 생산 혹은 판매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70종 이상의 순수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그 다음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전기차랑 수소차가 앞으로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 아무튼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제 이 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자그만치 300억 유로, 하나로 약 39조 4,400억 원. 아주 이를 간 거예요. 폭스바겐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그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폭스바겐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서 완전 연결형 차량 폭스바겐 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급업체로 전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클라우드 지식과 폭스바겐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경험이 딱 맞아서 폭스바겐의 오토모티브 클라우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부터 내년부터 매년 5천만 대 이상의 폭스바겐의 시장 차량에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완전하게 연결되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폭스바겐의 역사와 미래를 좀 알아봤는데요. 폭스바겐은 자동차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아직까지도 그 많은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과 함께. 감사합니다.